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AI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께서 첫 해외 순방으로 어제 새벽에 귀국하셨어요. 첫 번째 지방 행보로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 시대에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첫 지방 일정이자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찾은 건데요. 그만큼 AI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선 만큼 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기 부진과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돈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7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 취임 즉시 30조 원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그때의 공약과 지금의 말은 왜 다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네, 어제 국무회에서 추경안이 의결이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울산에서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업 간담회에서 역시나 경제 강조했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안동 사람인데 우리 고향 분들도 이 울산에 참 많이 왔습니다. 최근에 울산 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대한민국 전체 지방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위기들도 다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SK 회장님 애쓰셨고요. 지방 경제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경안에 대해서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추경에 대한 적극성, 시급성, 그리고 절박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민생 경제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고 지금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서 빠른 이 심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어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경기가 지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좀 진작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민생 경제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국가 재정의 역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경과 동시에 오늘은 AI 분야에 집중하는 행보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 현장 그 방문지로서 이번 울산 SK AI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AI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우선적으로 AI 산업을 육성해서 AI 글로벌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부터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 3대 강국 진입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그린 바가 있죠.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AI 산업에 대한 그런 육성 방안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연장선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울산 방문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향하는 그런 AI에 대한 그런 중요성 인식과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AI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AI는 여야의 문제, 진영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런 정책이 반드시 이재명 정부에서도 성공하기를 국민의힘에서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제언을 드리자면 첫째, 막대한 재원이 투자될수록 그 중간에서 나눠먹기의 유혹이 대단히 강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AI는 대단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망을 어떻게 AI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할 것인가. 특히나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던 그런 탈원전 정책으로는 AI 육성을 절대로 뒷받침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이제 내각을 본격적으로 조각하면서 환경부 장관을 누구로 인선하는지 유심히 볼 겁니다. 지금 김성환 의원 같은 분이 물망에 오른다는 언론 보도도 많이 있는데 김성환 의원은 과거에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작년 8월에 발의했던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탈원전주의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정말로 지명이 되면 AI 육성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인사는 아닌지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검증을 할 것입니다. 예, 환경과 에너지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인사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야 각 당의 입장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선 축하 파티를 열듯 돈 뿌리는 정치 추경이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여야의 지도부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부터 살립시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졸속 추경안은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돈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 사이비 호텔 경제학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말 지금 아직도 이 국민들이 이 민생 경제가 파탄나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하는 추경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면 정말 국민의힘은 좀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제 실패 그리고 비상계엄에 인해서 그 경제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한 지금의 이 상황 속을 누구 책임입니까? 이런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도저히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만들어내고 있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지금 민생 경제를 회복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내는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시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인지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 아직도 지금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0조 5천억 원 추경 전체를 다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경 자체가 대부분 다 현금성을 배포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처음에는 보편적 복지를 취재했지만 지금은 차등적으로 복지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다양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시장에 나왔을 때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추경이 됐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미래 세대가 져야 될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런 부담을 가져게 됐었을 때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과학실에서 과학자가 실험을 실패하면 과학자 혼자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정치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전 국민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금성 복지라든지 이런 배포 입장에서 현금성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조금 더 시뮬레이션에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물가 상승 우려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도 국민의힘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 후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내일의 후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전한 재정을 물려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도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장사가 안 되는데 제발 돈이라도 좀 뿌려서 먹고 살게 돈이 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그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빚을 내서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에 우리가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KDI가 2020년 12월에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부 지출 그리고 정부 투자 그리고 이전 지출, 마지막이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걸 의미합니다. 각각 GDP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지, 즉 얼마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전 지출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이 정부 소비는 1조 원을 늘리면은 1년 차의 GDP가 0.85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전 지출은 1조 원을 늘려도 0.2조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경제 수역의 명칭도 경제 성장 수역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자원을 기왕에 당겼을 거라면 가장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예. 자, 곧바로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대선 때 30조 원의 추경을 공약했다는 점을 반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떤 공약을 발표했었는지 보고 총액은 비슷해요. 총액이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추경은 지금 당장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지금 공약 중에서도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인프라를 갖추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비용으로도 충당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그 경제를 잠시 부양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야 될 것. 예, 지금 당장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프라 갖추는 비용 등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좀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지금 어제 정부가 심의 의결한 추경안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현금성 살포를 하지 않겠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지금 경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크게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건 결국 소상공인들이든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경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김문수 당시 후보의 입장이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금 살포함에 있어서도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같이 본인이 주장했던 정책, 과거에 주장했던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라든지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소비의 증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정책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저는 이런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현금이 배포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그런 걸 진지하게 논의를 안 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제가 잠시만요. 현금 살포란 표현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불편하실 것 같고요. 현금 지원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박하신다면요? 지금 제가 좀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두 분 다 말씀하시죠. 네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30조에 대한 추경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불과 이제 한 3주 전입니다. 그 3주 사이에 이 필요성이 없어졌는가? 아마 저는 여전히 그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현금성이라고 하시는데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시는데 당시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민생 경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민생 경제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다 하는 지금 부분들, 소위 하후 상박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현금성 지원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분명히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금성 지원이라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추경에 있어서 무슨 뭐 그 사회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지원 말고 이 민생 경제에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방식으로 현금성을 제외한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힘에 전혀 된 고민이 없다라는 부분하고 당시에 얘기한 거는 선거용 사탕 발림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 고민이 왜 지금 이 불과 3주일도 안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180도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선거가 끝나서 그런 겁니까?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바로 반론하시죠. 제가 좀 답을 드릴까요? 180도 바뀐 것이 아니고요. 30조 추경이라고 해서 다 같은 30조 추경이 아니죠. 국민의힘은 현금이 됐든 그것이 온누리 상품권이 됐든 지역화폐가 됐든 소비 쿠폰이 됐든 그렇게 전 국민에게 선별적으로든 일괄적으로든 나눠주겠다는 방식으로 공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들 평균 폐업 비용이 1,559만 원입니다. 아마 개인에 따라서 더 많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균 폐업에 걸리는 기간이 11.9개월입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면은 대출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 상태지만 공식적으로 폐업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분들을 좀비 자영업자라고까지 부르기도 해요. 자, 이재명 정부도 지금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5만 원씩 통일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차등을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폐업도 못하는 자영업자들부터 먼저 지원을 해서 자영업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을 나눠주든 지역화폐를 나눠주든 그런 한없이 게으른 경제정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자영업자들이 빚탕감을 해주든 폐업 지원을 해주든 그러면 탕감 받은 다음에 또 빚내서 장사하다 망하면은 또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죠. 그것을 그러면 그분들이 자영업을 그만두면은 다시 근로자로 편입되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정책까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안하고 실행하라고 국민들께서 세금 내고 공복으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예, 조현삼 의원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그 캠코 산하의 배드뱅크를 설립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그런 각종 부실 채권들을 매입해서 그 관련된 절차를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자체가 굉장히 때늦은 감이 있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때 조속히 진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히 경기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추경 예산 30조도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그런 공약 사항과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 여력이라든가 국민적인 그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보편 지급이 아니라 그냥 차별 지급으로 그런 방향성을 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보편 지급이 아님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각종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장도 고려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지난번 온누리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온누리 상품권도 사실상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해당 발행하는 방식과 소비 사용처에 대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떻게 살펴보게 되면 여야 모두 공히 이런 현금 지급을 통해서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마중물이라는 레토릭은 대단히 그럴듯합니다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소비 증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KDI가 계량적으로 카드 사용액을 가지고 검증을 해봤어요. 100을 나눠주면 실제로 소비 증가에 연결되는 부분은 26에서 3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3개월이 지나니까 다시 카드 사용액이 감소했어요. 왜? 가게는 25만 원씩 받은 돈,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아닙니까? 장래에 계획했던 소비를 당겨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예정했던 소득이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빚을 갚았거나 저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예. 대만도 2009년에 이렇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할인 행사까지 병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비 증대 효과가 100을 나눠주면은 24.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보다 돈이 많은 나라들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돈이나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을 남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경제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른 경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정부에서 어제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시킨 건 공약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공약사항이고 국민의 어쨌든 다수가 선택해서 당선이 돼서 그 공약을 이행하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 추경을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추경 자체를 하지 말자는 예. 것은 당연히 아니죠. 예. 지금 확장 재정이 필요한 때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IMF가 작년 4월에 내놓은 재정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에 IMF가 분류한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의 국가 채무 GDP 대비 평균 비율을 넘어섭니다. 앞서 말한 11개 선진국은 평균 비율이 54.3%인데 우리나라 올해 54.5%가 돼요.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것을 당겨와서 빚으로 전가하는 거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 증대 효과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고 GDP 증대 효과도 미미해요. 그러면은 왜 다른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경기를 진작시키지 않고 돈을 나눠주는 가장 게으른 경제 정책을 펴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와 여당은 답이 있어야 합니다. 네. 반론을 듣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 이 정부가 재정적 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없다라는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추경을 통해서 가계들 지원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만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현금을 많이 그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를 지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뭐 소비 쿠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 지금 이 정체되어 있는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그것들이 골목 경제에도 숨통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지금의 이 경제 파탄을 만들어 놓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반성이 없이 그 책임에 대해서 뭔가 좀 해보자고 얘기하는 새로운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이렇게 발목을 잡는 듯한 이런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국민들께서 이 1차, 2차에 대한 이 추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것은 국민들께서 또다시 한 번 더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빨리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추경은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코로나는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예외적으로 그렇게 돈을 나눠줬죠. 그러나 그런 재난 상황이 아닐 때 일상적으로 돈이 됐든 소비 쿠폰이든 나눠주는 것을 반복하는 선진국은 없어요. 그렇게 돈을 나눠줘서 경제가 살아나면은 전 세계의 불경기인 나라. 불황인 나라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골목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한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현금이 됐든 지역화폐가 됐든 그렇게 나눠줬을 때 장사가 되는 곳만 되고 되는 곳에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몰립니다. 안 되는 곳은 여전히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자 폐업 지원과 그 근로시장으로의 재편입 이런 정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야당의 또 견제와 또 건전한 비판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 3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뭘 해보자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그 공약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영현 발언 네, 아까 저는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미국과 비교를 하시는데 미국은 긴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돈을 찍어서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온누리 상품권을 더 증대해서 현금성 복지를 더 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과
온누리 상품권의 가장 큰 차이는 소비 쿠폰은 발행한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모든 시장이라든지 품목 같은 장소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죠.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산은 제한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만 미래 세대 부담도 되지 않고 국가가 더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건 논의를 하자는 거지, 마치 저희를 발목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숙의하자, 논의하자라고 아니라 싸우자라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예.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예. 일단 뭐죠? 계속해서 미래 세대의 그런 것들을 당겨 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이런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성순환 구조로 돌아서게 되면 그런 미래 세대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열매를 미래 세대가 함께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런 미래 세대와 현 세대와의 그런 구분짓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추경 예산을 쓰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장을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추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 아주 입체적으로 판단을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